세상을 바꾼 정책들, 그 속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명쾌하게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글쓰기 연구원 역사학자 심영원입니다. 역사 속 숨은 이야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정책을 쏙 뽑아서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더 실감나는 얘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주제에 맞게 장소를 옮겨봤습니다. 약간 새롭죠? 그렇죠. 네. 네. 오늘의 역사보단 미래, 현재 진행형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미국 나사에 와 있습니다. 는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주 체험장에 저희가 왔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그 우주에서 온 로봇 찌빠, 그다음에 2020 우주의 원더 키디를 보고 자란 세대인데 정말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그거. 얼굴 모르시죠? 아이 거짓말하고. 저는 저기 태권브이 뭐 이런 세대여서 저 이런 제가 좀 있네요. 그런 거 보면 참 만화 속의 이야기가 이미 현실화됐잖아요. 여러분들 생생한 우주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역사와 함께 정책의 중요성까지 싹싹 털어서 정리하는 타임라인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입니다. (2022년은) 우주항공 역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해였습니다.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일어나니까 좀 약간 낯선 일 같은 느낌. 이게 현실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당당하게 우주 강대국들과 함께 우주 개발 계획과 우주 산업의 플랫폼 경쟁. 플랫폼 단어 나오면 뭔가 좀 세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플랫폼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미 우주 관광도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 관광 비행에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우주 탐사 기업의 우주선도 이미 우주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뭐 여러 개를 만들어. 그러니까요. 아마존도 비행기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주 독특한 인물,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은 민간인 4명을 태우고 사흘간 우주 관광을 또 갔다 왔어요. 이건 진짜 관광이네요. 그렇죠? 관광이죠, 그렇죠. 2박 3일 코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비쌀 것 같아요. 정말 쇼킹했었는데, 예를 들면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여행 티켓이 이제 경매로 나왔어요. 네. 경매로 나왔는데 이게 480만 달러로 시작했어요. 시작을요? 시작 자체가 480만 달러예요. 근데 낙찰 가격이 무려 Sold $28 million to number one. 2,800만 달러. 2,800만 원이 아니라 네, 2,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12억 원. 312억 원.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해 보면 1초에, 그러니까 1초 4,700만 원, 1초 4,7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히 좀 뜨거운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 우주 관광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말 변화가 시작됐다. 이 우주 관광 얼마 안 남았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부터 우주에 관심을 또 갖게 됐고 또 어떤 발전을 이루어왔는지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력과 과학기술력의 상징이 된 항공 우주 산업.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계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600년 전 고려로 한번 가죠. 네. 사실 이제 고려하면, 특히 이제 고려 말기나 후기 쪽으로 가게 되면 왜구의 침략, 이런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왜구 격파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화기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화라고 합니다. 주화가 동전이 아니라 달릴 주, 불화, 달리는 불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형 무기라고 하는데, 자, 어떤 원리로 이게 이용됐냐면 화약통에 이제 화약을 채우고 난 다음에 연소 구멍에 있는 심지에 픽 불을 붙이면
화약이 연소해서 가스 분출력으로 날아가는 로켓이에요. 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로켓 화기가 맞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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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이게 정말 문제인데 네. 역사 연구할 때마다 좀 답답한 부분인데 기록이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남아 있더라도 글과 몇몇 단편적인 기록이어서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활용됐다라고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없는 게 좀 속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주화 같은 경우는 조선 세종 때 네. 소신기전으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화가 소신기전의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나,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정도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하면 신기전을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찌됐건 이 신기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실질적인 로켓형 무기의 시작은 주화였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왜 주화보다 신기전이 더 유명하냐? 신기전은 그 규모에 따라서 4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크기별로 소, 중, 대 신기전 그리고 산화 신기전. 근데 주목을 할 것이 뭐냐면 바로 2단 로켓 구조를 가진 산화 신기전인데 이게 로켓 속에 또 하나의 로켓이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비행 중에 화약이 빵 터지면서 불이 확 흩어지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상 효과를 극대화시킨 그런 무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신기전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무기인데 이제 무엇보다 신기전에 이제 빛을 발하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뭘로 쏘냐, 어떤 구조로 쏘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화차죠, 화차.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화차가 이제 문종 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 화차가 신기전 전용 발사대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조금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다연장 로켓인 거죠. 여러 발을 이제 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중신기전 같은 경우는 100발까지 탑재가 가능하다고 와. 하더라고요. 한 번에 이제 100발이 싹 나가게 되니까 파괴력도 있지만 그 위협성 자체가 너무나 컸을 것 같아요. 100발이 하늘을 덮는다. 그걸 보는 것만 해도 참 두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권율 장군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뛰어난 화차가 있었기에 승전보를 남길 수가 있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기록이 또 남겨져 네, 있고요. 이 신기전의 최초 타이틀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이 원형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로켓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합니다. 국조 오래설이라는 문건에 명기도설의 자세한 설계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1992년에 항공우주연구원 최현석 박사께서 이 기록을 보고 중소 신기전을 복원해서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2009년도였죠. 우주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우주대회에서 조선시대의 신기전이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로켓 강국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가 증명을 해준 거죠. 어쨌건 이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었던 로켓 기술이 이제 당연히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내려와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45년 냉전 시대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개발한 V2 로켓을 실전에 투입해서 런던을 공습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후 독일이 패하게 되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독일의 엔지니어들을 당연히 포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자식들 이런 기술이 있어? 이렇게 막 과학자들 데려오려고 하게 되는 건데 폰 브라운 같은 경우는 핵심 연구자들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으로 가고 또 일부 연구자들은 또 소련으로 가게 되는 과정으로 당시 이제 기술이 전파가 되는 거죠. V2 로켓의 유도 제어 장치 개발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그때 이제 소련으로 갔거든요. 이 기술 덕분에 소련은 미국보다 먼저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그 이름도 유명한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성공하게 됩니다. Четвертый день весь мир был поражен успехами советской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스푸트니크 1호 발사 같은 경우는 인류에게는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주를 향한 오랜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긴 하죠. 그죠? 그러나 인공위성을 쏠 정도면 정말 이제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인공위성의 발사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 원래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설계됐던 R7 미사일의 원형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스푸트니크 쇼크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자, 이 우주 경쟁 초기에는 소련이 거의 모든 최초 넘버원 퍼스트 타이틀을 다 휩쓸어 왔습니다. 완전히 앞서 나갔죠. 그렇죠.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최초의 지구 중력을 벗어난 우주선, 달에 충돌시킨 최초의 탐사선,
금성에 간 최초의 탐사선, 세계 최초 여성 우주인, 최초의 우주 개, 진짜? 예. 모든 최초 중에 미국에게 가장 뼈아픈 퍼스트 최초는 뭐냐? 유리 가가린의 우주 비행이었습니다. 그거 정말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주를 정복하려는 목표에 한 발 다가간 셈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네. 이 가가린의 우주 비행이 있는 다음에 한 2달도 안 된 상태에서 네. 미국이 뭐라도 발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해서 결국은 이 당시 이제 대통령이 존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요. 네. 발표를 급하게 합니다. 1960년대가 가기 전에 미국은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일단 선언해놓고 상황 안정시켜놓고 뒤돌아서 과학자들 막 쥐어짜는 빨리 개발해. 그렇죠. 예. 네. 근데 실제로 이제 60년대가 끝나기 몇 개월 전에 아유. 유명한 사건인 거죠. 아폴로 11호. 그닐 암스트롱 우리 어렸을 때 막 뭐 유명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인이 달에 착륙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성과를 다 이렇게 분쇄시키는 그 어떤 그런 정말 쇼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닐 암스트롱의 유명한 명언이 이제 남겨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소리가 나더니 생각 보셨어요? 나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소름 돋아 진짜. 글로도 되게 멋있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미소 간 우주 경쟁은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죠. 정말 이제 우주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게 되면서 이제 정말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이대로 갔다간 두 나라 파산한다. 네. 1972년에 불필요한 우주 경쟁을 자제하는 미소 우주 협력 협정을 맺게 되고요. 네. 그래서 15년간 쌓아왔었던 우주 경쟁이 좀 일단락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시작은 군사적인 의도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네. 우주 개척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인간의 시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건이라 좀 볼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면서 이제 우주 개척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떠나가 보도록 하죠. 네.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와 함께 시작된 세계 우주 개발의 역사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로켓 개발 붐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1957년인데 국방부 과학연구소 로켓 연구팀은 3단 로켓 제작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로켓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950년대 말이면 6.25 전쟁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모하면서도 그렇죠. 역시 한민족 약간 그런 하자 이거죠. 약간 그런 느낌 나요. 정말 가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켓 개발에 이제 힘을 다 쏟은 거죠. 그리고 드디어 1959년 7월 최초의 3단 로켓 발사 이 시험에 성공하고 맙니다. 이건 진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자주 국방을 위한 그 로켓 발사를 꿈꾸면서 땅을 팔아서라도 로켓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이 개발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영혼을 몇 개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참 그 전 세계 우주 개발 열풍 속에 우리나라도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로켓 개발 열풍에 드디어 합류한 거죠. 이게 작은 성과라도 참 의미가 있는 그렇죠. 도전이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1960, 70년대가 우주 과학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고 오, 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이제 본 거잖아요. 맞죠. 직접 안 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어린이나 청소년 꿈이 뭐니? 과학자요. 혹은 뭐 우주 비행사요. 네. 혹은 우주 과학자요. 네. 이런 게 좀 대세였다고 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그 트렌드가 대중문화에도 반영이 돼요. 국내 최초로 우주 비행사가 나오는 영화 대괴수 용가리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가 등장을 해요. 우주 비행사 역할 어떤 배우가 연기를 했을까요? 한국인 배우예요, 한국인? 한국인 배우 우주죠. 우리 영화니까. 누구지? 유명한 사람 같은데 누군가요? 대박아. 이순재 할아버지라고요? 네. 아 진짜요? 대박이다. 이순재 선생님이 그때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찌됐건 이 시기 때 이제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은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죠. 네.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에 로켓 판매를 좀 요청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고 네. 이때 사실 뭐 베트남 전쟁도 있고 네. 냉전에 정말 이 위태위태한 위기들이 많이 연출이 됐던 그렇죠. 때니까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이 거절 속에서 그래 자주 국방이야. 네. 또 이게 또 유명했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주 국방이나 목표 속에서 이제 자체 개발로 나가게 되는데 네. 이 당시에 이제 시작하게 된 게 백곰 미사일 개발 사업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서 미사일, 로켓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이제 진행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주 비밀스럽게 했겠죠? 실제로 그 당시 우리나라에 운용 중이던 미국의 나이키 허클리스 미사일을 국산화하는 것. 남의 기술을 보면서 우리 것들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이 미사일을 국산화하면서 지대지 성능을 이제 개량하는 그런 좀 노하우를 쌓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미국 정부가 이제 눈치를 채요. 그렇죠. 미 8군 사령관이 연구실까지 달려와서 행패를 부렸다고요. 당장 그만둬라. 그랬더니 총 책임자였던 이경서 박사. 와 이제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 발끈했구나. 그렇죠. 멱살까지 잡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배꼽 미사일 같은 경우는 1978년 9월에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당시 사거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우리가 자력으로 개발한 최초의 미사일이기도 하고 또 세계 7번째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니까 사실 굉장한 성과를 할 수 있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이제 미국이 한국 지금 핵 개발하는 거 아니야? 핵 무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또 낳게 됩니다. 이걸 두고도 뭐 항상 이제 우리 지금도 보도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당시 같은 경우 이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딱 가속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 시기 때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길지 않은 기간에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 네. 어쨌든 우리 저력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민족은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로켓 개발에 끈을 놓지 않았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드디어 우주 개발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때는 1980년대 말. 이미 저기 어디야 고고장에서 춤추고 계실 때고 저는 이제 어린 나이로 올라가는.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 또 받는다 또. 근데 실제로 이제 1980년대 말이 맞아요. 근데 뭐 어떤 문화적인 대폭발과 변화도 있었고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우주 개발에 기틀이 된 항공 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을 이때 제정을 하게 되고요. 1989년 한국 항공우주연구원과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보면은 선진국에 비해서 30년 이상 그 우주 개발에 늦게 지금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따라간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출발은 늦었지만 발전 속도는 진짜 빨랐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창설 3년 만인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우리별 1호는 48.6kg의 소형 과학실험 위성인데 우주과학기술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연 그런 개척자라고 할 수 있죠. 이름도 우리별 하니까 되게 소박하고 예쁜 느낌 나서 좀 최초의 그 어떤 인공체로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별이죠.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자, 그리고 1992년 8월 11일 우리별 1호가 우주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2번째로 국적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별 2호, 3호를 쏘아 올리는데 특히 우리별 3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산 기술이 탑재가 돼서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2000년 그 강릉 산불 때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 지역 사진으로 그 재지역 면적을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위성에 보면서 다 찍은 거구나. 보니까요.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우리별 1호가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출발만 기억하고 그렇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네. 실제로는 약 12년간 임무를 수행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현재는 이제 교신이 끊겼고 그냥 이제 지구를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2026년 우리별 1호를 귀환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우주 쓰레기를 해결하는 기술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 거라고 하니까 그렇네요. 되게 좀 중요한 도전 같아요. 네. 1992년에 우리별 1호로 첫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다면 1993년 한 해 지난 거죠. 그렇죠. 첫 로켓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1단형 고체 추진 과학 로켓인 KSR-1이었는데요. 비록 단순한 로켓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우주 발사체, 이번에 또 발사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발사체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름이 하여튼 영어만 나오는 게 뭔 뜻인가 좀 궁금한데 KSR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이게 이제 Korea Sounding Rocket, 즉 한국형 과학 관측 로켓이라는 뜻인데 이 KSR 시리즈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과학 관측 로켓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요 우주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준궤도,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한 그 100km 정도 하늘이 슬슬
까맣게 되는 이 수준까지 올라가 가지고 과학 관측을 수행하는 그런 로켓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 또 연구의 단계가 좀 필요한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 실제로 이제 우리별 1호와 2호 과학 로켓의 성공으로 국민적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의 우주 개발도 탄력, 국민이 지지해 주니까 그렇죠. 탄력을 받게 되고요. 비로소 1996년 정부는 우주 시장 진출을 위한 목표를 담아서 우주 개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위성 개발, 발사체 개발, 연구 개발, 국제 협력 등 우주 개발이 이제 드디어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어떤 계획이든 일단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주 개발 중장기 기본 계획의 목표는 뭐냐? 2010년도까지 국내 기술로 저궤도 위성 그리고 또 발사체 개발 그리고 2015년까지는 우리나라 우주 산업 세계 10위권 진입 이 목표였다고 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들보다 이제 늦었죠, 솔직히. 그런 만큼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우주 경쟁 시대를 대비해 왔던 것이죠. 근데 1999년에는 국내 최초 전 이때부터 이제 약간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해요. 뭘 생각이 지금부터 나요? 그러니까 막 이제 뒤에 뉴스를 보면서 네. 눈에 띄는 거죠. 1999년에는 국내 최초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1호를 발사했고요. 네. 2002년에는 국내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인 KSR-3 발사에 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KSR-3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로켓이라고 해요.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액체 연료. 여기 또 좀 액체냐 고체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하죠. 근데 이제 고체 연료에 비해서 사실은 보조도 되게 복잡하고 제작비도 많이 드는데 이게 또 중요한가 봐요. 강한 추진력과 점화 재사용도 이제 가능해서 먼 우주까지 로켓을 쫙 쏘아 올리려면 액체 연료를 이제 다룰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우주 개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정부 차원의 우주 개발 투자도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01년에는 1,000억 원대였다고 해요. 2006년도 들어가지고 3,000억 원대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7,000억 원대까지 상승했는데 와, 어마어마하죠. 국가 재정이 없으면 이게 안 되네.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주 개발에 드는 비용 정말 천문학적이지만 그만큼 부가가치가 대단한 거예요. 야, 대단하다 진짜. 이제 그로 인한 효과를 보면 미국 항공우주국의 최대 고용자 수가 40만 명. 40만 명. 한 도시가 인구가 다 고용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숫자로는 40만 명이고 회사나 대학이 약 2만여 개가 참여를 하게 되니까 우와. 일자리, 인력, 그리고 기술 전파 효과 등등등을 보면 어마어마한 성과를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거기에 이제 나사가 아폴로 계획을 진행하면서 개발했던 부가적인 또 산물들이 있습니다. 메모리 폼, 공기청정기, 냉동 건조식품, 진공청소기 이런 게 또 우주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 게 이제 또 이제 적용 응용이 돼서 우리의 실생활을 또 변화시키게 된 거니까 이런 거 이제 수학적이나 경제학적 분석을 해보면 약 180조 원의 부가가치 이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효과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 2020년 기상관측 임무를 마친 우리나라 첫 기상위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리안 위성 1호인데 기상청에 따르면 9년간 운영으로 경제적 편익이 무려 총 3,064억 원. 우와. 고용 효과 같으면 2,226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이게 투자 대비 엄청난 부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실제로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면서 화성이나 다른 행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국가 경쟁이 심한데요. 나사에 따르면 달에는 청정 에어 자원인 헬륨3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이 무려 110만 톤인데 110만 톤. 110만 톤이 일단 많은 느낌이 드는데 어느 정도냐? 70억 인구가 약 10,000년 동안 우리는 쓸 수 있겠네요. 만년이요, 만년. 그러니까. 만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돈 만드는 우주 개발 왜 하는 거냐? 뭐 이런 의심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면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주 산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2009년에는 전남 고흥에 이건지 많이 아시죠? 나로 우주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우주 강국의 토대를 드디어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우주센터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로켓을 세우고 발사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네. 로켓 제작, 실험 등이 진행되는 복합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위성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발사대가 없어서 예전 러시아 가서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싼 비용을 내고 다른 나라에 위탁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입장이 바뀐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수년간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돌입하게 됐는데 이름이 Korea Space Launch Vehicle, 줄여가지고 KSLB, 바로 나로호입니다. 또 영어 명칭 딱 정확히 있구나. 그렇죠. 2009년 8월 나로 우주센터에 시도된 나로 첫 발사.
첫 발사 같은 경우는 페어링 리블리로 위성 궤도 진입엔 실패를 했고요. 2010년 철저한 정문을 거쳐서 2차 발사가 재개됐지만 발사 137초 후 통신이 두절돼서 결국은 두 번의 실패, 그리고 네 번의 발사 연기 끝에 2013년 1월 30일 대한민국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가 화려한 비상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스페이스 클럽에 세계 11번째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자적 기술로 인공위성을 개발한 적은 있지만 이 발사 과정에 필요한 발사체 개발 같은 경우는 해외 기술에 오랫동안 의존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이제 정부가 인공위성과 로켓 개발 둘 다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2010년 누리호 개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기간이 무려 12년 3개월. 우와. 1.5톤급 시형 인공위성을 지구 관측용 위성기를 위치한 저궤도 상공에 띄울 수 있는 3단 로켓을 만든 데까지 그 시간이 들었던 거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역사에 정말 남을 성공 행진이 쭉 이어졌는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이어서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달을 향한 여정에 나섰죠. 다누리는 2022년의 마지막 날 달 100km 상공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달에 가가지고 첫 달 착륙선 어디에 착륙해야 되나 그 착륙 후보지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인데 이 다누리 달 궤도 탐사를 시작으로 달 착륙까지 성공한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달을 넘어가지고 화성, 소행성까지 갈 수 있는 정말 깊은 신우주 탐사의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거죠. 정말 우리나라 파이팅입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됐죠. 맞습니다. 이 족쇄가 일종의 풀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우주 개발 전성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과학 연구의 목적의 우주 발사체 물론이고요. 군사 목적의 미사일도 사거리와 중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개발 보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어찌됐건 뭐 안보가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면 진짜 여러모로 정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조금 멋있게 이야기하면 K-스페이스. 야, 멋있다. K-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주 개발 후발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진국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연구진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정부의 과감한 투자, 또 정책적인 뒷받침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과정을 볼 수 있고요. 누리호랑 다누리의 발사 성공 등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이제 확인된 지금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주강국 도약과 또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개막을 목표로 이제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 아시죠? 알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도 막 우주부 생기는 건가? 우주부 생기는 거예요. 와우. 우주부 장관. 우주부 장관. 멋있다. 우주부 장관. 우리 둘은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자, 여기서 뭘 하냐? 우주 탐사, 항공 연구, 우주 기술, 교육, 항공 우주에 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 관할을 하고 또 산업계와 연계를 해가지고 우주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을 중점 포인트라고 한다고 하는데 2022년 12월까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합니다. 멋있다. 멋있죠.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제 기술 패권 경제 시대라 많이 부르잖아요. 정부는 우리의 미래 성장에 기여할 12개 국가 전략 기술 중 하나로 우주항공을 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집중 육성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됩니다, 진짜. 우리의 미래에 우주가 있다. 우주경제 로드맵을 통해 우리의 경제 영토는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으로 넓혀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항공우주국이 과거 기술 공유를 통해 스페이스 X와 같은 이제 우주 기업을 만든 것처럼 점진적인 기술 이전으로 우주 산업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부 주도로 개발한 우주 탐사 기술을 민간에 이전을 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좀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로의 전환. 이거 잘 되면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획도 지금 꾸준히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개발도 본격 추진된다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더 정확한 한국형 GPS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건데 위치 정밀도가 200배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엄청난 거죠.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정확도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자율차, 자율차 그렇죠. 자율주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심 항공교통과 같은 신산업 육성에 기여를 하는 등 우주 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2035년까지 예산 투입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지금 것도 괜찮은데 200배 확대돼서 뭐가 좋나 했더니 그런 게 새로운 자율차. 좋네요. 정말 운전하기 싫거든요. 자, 느려로 시작된 국내 우주산업의 성장이 K-팝, K-컨텐츠처럼 한국의 우주산업 K-스페이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정말 진짜 간절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알면 할수록 더 재미있고 더 놀라운 역사 속 정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